한국시, 이교수의 한국시 읽기 173번으로 변의수 시인의 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서시라고 그랬죠. 서시는 이제 책의 첫머리에 서문 대신 쓰는 시죠. 그죠? 그 월인말 구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머릿말 구시를 하니까 뭐 머릿말이라는 거는 책의 머릿말이잖아요. 그럼 책이 있어야겠죠. 그 책이 뭐냐면 변희수 시인의 시집 어, 요거예요. 은유의 물리학. 은유의 물리학이라는 시집을 그에 관한 서시예요. 그러니까 이 은유의 물리학을 나와서 읽는데 변수인이 직접 적어갖고 읽고 있었는데 다 뭐 이것저것 다 읽고 싶지만 대표적인 걸 하나 읽는다면 서시를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서시를 읽어요. 은유의 물리학. 이 변희수 시인을 약간 소개하자면 변희수 시인은 음, 최근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상징학 연구소라는 개간지예요. 문학개간지인데 책 제목이 상징학 연구소예요. 어, 상징학 연구소라는 시 전문 개간지, 시 전문 개간지 상징학 연구소의 발행 편집인이에요. 그 거의 혼자 다 혼자 하는 아주 그 대단한 일을 하고 있죠. 편집인이시고 이 여기서 보듯이 알다시피 상징학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그 변혜주 시인이 그 상징학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 1, 2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상징학이라는 단어가 변희수 시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상징이라는 게 그럼 뭐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시집의 제목이 은유의 물리학이잖아요. 은유의 물리학.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물론 계속해서 이 이제 변혜수 시인의 이런, 뭐라 그럴까, 본인의 철학을, 본인의 시사상을 중심으로 읽게 될 텐데, 그중에 은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은유는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은유가 메타포죠. 메타포. 어, 메타포라는 게 예를 들면 비유법이죠. 일종의 비유법이란 말이죠. 그죠? 비유법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얼굴 당신의 얼굴은 장미예요. 그럼 장미가 은유죠. 은유. 그죠? 그래서 은유가 메타포인데 비유법인데 직유는 뭐뭐 요거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직유는 뭐뭐 같은 하고 같은 like가 붙으면 like 어, 같은 그러면 직유법이고 그죠? 그러니까 같은이 빠지면 은유법이고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은유의 물리학이라는 거예요. 은유의 물리학. 은유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썼는데 근데 이거는 시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집의 제목이 의 제목이 은유의 물리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이게 서시니까 제목 시집 제목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은유의 그 바탕에 뭐가 들어있어요? 어, 리터럴리, 그러니까 리터럴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언어는 아니라는 거죠. 리터럴, 그죠? 문자 그대로의 언어와 대비되는, 그러니까 뭔가 비유한, 당신의 얼굴은 장미에, 당신은 장미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장미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지? 당신은 장미예요. 그럴 때 장미는 문자 그대로의 언어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은유는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의 언어라는 차원, 그지? 뭐라 그렇게 말 얘기하는데, 그 용어가 어려서 난 그냥 문자 그대로의 언어라고 쓰는데, 문자 그대로의 언어라는 이 언어의 기본 전제, 어? 기본 전제. 그러니까 언어는 당연히 문자 그대로 표시하는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단어가 은유예요. 그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여기서 이 은유의 물리학이라고 그랬을 때 이 은유는 그러면 이 시가 전체가 은유로 범벅이 돼 있는 시냐, 그지? 그런 의미가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은유의 물리학이라기보다도 시는 뭐예요? 시는 언어의, 그지? 그 시는 시어로 통한, 그죠? 시어라고 그러지만 언어죠. 언어로 쓰는 세상의 모습 이런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물리학은 세상의 모습일 물리학은 그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보다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세상의 어, 말하자면 진짜 구조죠. 물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할 때 뭐 뉴턴 물리학 그러면 세상의 기본 원리, 그지? 기본 제도, 기본 체제를 파악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물리학. 그러니까 물리학은 그 과학이지만 언어로 세상의 기본 체제를 파악하겠다. 그지? 을 파악하려는 노력, 작업. 이게 자기네 시제목이라고 딱 말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집의 제목은 시론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시론, 시의 이론이죠. 시의 이론을 시집으로 제목을 쓴 거예요.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아주, 그래서, 어, 좋은데, 그러니까 시론으로 시집의 제목을 나는 이런 이론을 갖고 시를 써 라고 말하는 시론으로 은유의 물리학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갖다가 리터럴한 언어가 아니라 은유로 썼잖아요. 은유로 썼잖아요. 여기서 이 변희수 시인의 의도하는 바가 훨씬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폴드만이라는 평론가가 이 폴드만 이 평론가는 데리다가 제일 좋아했던 평론가죠. 자크 데리다가 인정했던 평론가예요. 어? 문학평론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폴드만의 주장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language is metaphor. 운이란 말이 나오는데 정확한 인용은 아니고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폴드만의 말을. 무슨 소리냐면 요 말은 아까 처음에 전제했던 언어는 축자적 언어가 따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축자적 언어가 따로 있고, 축자적이라고 내가 아까 뭐, 할 수 없이 축자적이라는 말 썼는데, 이 축자적이라는 언어, 축자적 문자 그대로 언어가 따로 있고, 어? 축자적이라는 언어가 따로 있고, 은유는 그거 한 다리 건너서, 그죠? 한 다리 건너서의 언어다라고 말하는 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language is metaphor, 이거는 뭐에 반대예요? 언어는 원래부터 뭐다? 언어는 원래부터 어, 운이었다. 이런 주장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펠드만이 말한 아주 중요한 문학 이론이라고 문학 기본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요, 이 축자적이라는 단어를 내가 아까부터 내가 좀 약간 좀 저어하면서 쓰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문자 그대로의 언어, 세상을 그대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세계를 언어로 1대1 대응되게 되게 묘사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 리터럴한 언어는 이게 은유하고 대비되는 건데 그러니까 세계를 1대1로 묘사할 수 있다는 1대1 대응되게 대응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실제의 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나무라는 단어를 쓰죠. 어? 언어의 나무. 이게 이제 1대1 대응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지? 1대1 대응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문자적이라는 언어. 문자 그대로 너 솔직하게 딱 말해봐. 그럴 때는 요게 전제인데 이 전제가 과연 맞느냐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폴드만이 그걸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를 했는데
이 나무라는 단어가 실제는 나무를 묘사하는 걸까요? 갑자기, 그래. 예를 들면 나무를 나무라고 안 그러고 고루, 고구 뭐 이런 단어 있어요. 없죠, 한국말에. 근데 나무를 갖다가 실제의 나무를 최초의 언어로 만들 때, 최초의 언어로 표현할 때, 어? 최초의 언어로 표현할 때 신조어인 신조어인 고구라고 했다면 이게 언어잖아요. 응? 예를 들면 사례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언어라는 거는 이게 옛날부터 쭉 있던 축자적으로 옛날부터 쭉 있던 단어라기보다는 만든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치?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가 종류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합체인 나무잖아. 실제는 이게 언어의 나무고 그렇지만 실제의 나무하고 언어의 나무는 다르죠. 언어의 나무는 뭐냐면 집합체의 나무잖아. 그치? 나무라는 꼭 말할 수 있을 집합체를 전체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나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지 추상명사란 말이죠. 이것도 구체적으로 일대일 대응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걸 폴드만이가 지적했고 폴드만이 지적했고 그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냐면 이 은유의 물리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때 은유가 뭐라고요? 언어로 쓰는 세상 그 기본 체제를 파악하려는 작업인데 이게 그냥 언어 대신에 뭘 수 있다? 언어가 아니라 뭘로? 은유로. 은유로서는 세상의 기본 체제를 파악하려는 작업이다. 내 시집은, 이번 시집은. 아니면 내 시로는 그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은유로 본다는 게 이 시집 제목 자체에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폴드만이 생각이 난 거고요. 폴드만이 생각난 거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고 물리학은 이제 세상을 물질의 뭐, 법칙을 찾아내는 그런 학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물질이라고 보면 물질 세계, 그 세상을 중에서도 이 물질 세계를 중심으로 묘사하는 걸 중심으로 있겠죠. 그렇다면 그 물리학을 언어로 하는, 그죠? 은유라는 도구를 가지고, 언어가 은유라면 그걸 가지고 세상의 물질 법칙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라는 선언하고 거의 같은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 제목이 되게 중요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가 시집을 읽지도 전에 길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 서시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서시, 어? 서시 이 첫 번째 그 전체를 대표하는 시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서시라고 쓴 게 아니라 서시는 내가 붙였고 시집 제목은 요거예요. 시 제목은 요거예요. 형상을 빼앗긴 담장이 넝쿨에 관한 일. 요거예요. 그 서시는 그 제목이었고 그다음에 시는 사실은 시 제목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시 제목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서시라는 말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두 개를 잘랐는데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서시, 형상을 빼앗긴 담장이 넝쿨에 관한 일. 그러니까 담장이 넝쿨에 관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물리학 얘기를 했는데 물리학 중에서도 뭘 중심으로 담장이 넝쿨에 얽힌 물리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거 형상을 빼앗긴 이 단어에서 이제 어려운 단어가 형상이죠. 형상이 뭐야? 그죠? 잘 안 쓰는 말이죠. 여기서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물건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란 말이죠. 그지? 이걸 사전을 찾아보시면, 참고일을 보시면 사전이 있어요. 사전을 찾은 거예요.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말하는 거든가, 또는 마음이나 감각에 의해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 그지? 을 떠올리거나 표현한 상태. 플라톤으로 말하면 한 사물의 확정된 모습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는 일차적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생긴 거 두 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형상은 이데어라는 건 그 기본의 이 상상의 핵심 어떤 개념이죠. 그 이데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형상의 핵심이 이데아겠죠. 그래서 형상을 존재론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데아를 주로 사용했다. 그게 플라톤의 기본 철학인데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거는 남장이 덩굴이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담쟁이 덩굴, 담쟁이 덩굴이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잖아요. 담쟁이 덩굴 그러면 짐작이 되죠? 어떤 건지. 근데 그 담쟁이 덩굴의 응? 형상, 모습, 그지? 특별한, 그러니까 구별되는 다른 것들하고 구별되는, 그죠? 구별되는 어, 모습을 담장이 덩굴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데 그 상상하는데, 그지? 그 형상이 무슨 이유에든지 간에 형상을 무슨 이유든지 빼앗겨 버렸다. 버렸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죠? 형상을 빼앗긴 담장이 넝쿨이에요. 그러니까 담장이 넝쿨 그럼 떠오르는 모습이 있잖아. 아, 담장이 넝쿨 어떻게 생긴지 알지? 벽에 붙어 있고 뭐 이렇게, 그죠? 꼭 내가 사진 안 보여줘도 알죠? 예. 사실 그런 형상이 떠오른단 말이죠. 우리가 담장이 넝쿨 그러는 순간 우리는 이미지로, 그죠? 이미지로 형상을 이미지라고 뭐 해도 되죠. 그죠? 이미지를 떠오른단 말이에요. 담장이 넝쿨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그지? 이 형상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야. 빼앗겨 버렸다는 소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탐정의 너구리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 거죠. 그죠? 그런 선언이 있는데 그거에 관한 일, 그러니까 형상을 빼앗긴 담장의 넝쿨이 있어요. 그 넝쿨을 보면서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야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잡이에요, 잡. 그죠? 하면서 그죠? 이 선언하는 거죠, 지금. 형상을 빼앗긴 또는 정의를 하면서 선언하기가 정의겠죠. 담장이 넝쿨을 빼앗겼어. 담장이 넝쿨은 형상을 빼앗겼어라고 정의를 하면서 어? 그런 정의, 데피니션이죠. 왜 그렇게 한 거야? 에 관한 이게 시니까 어? 연구, 검토를 하는 작업, 그지? 일이죠, 일, 일, 응? 일. 이게 뭐다? 이게 시인의 할 일이란 말이죠. 시작업이라는 거야. 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 담장이 넝쿨이 있는데 담장이 넝쿨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데 그 상상해보는 모습이 있잖아요. 담장이 넝쿨 어떻게 생겼어 하고 모습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 그 형상이 빼앗겨버려 없어졌다는 거야. 그런 정의를 한 거죠. 그런 정의를 하면서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 뭐야 도대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직업인데 잡인데 그 잡이 뭐냐면 이 시집의 서시니까 이게 시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시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내용 뒤집어 말하면 시인의 과업은 시인의 과업은 예를 들어 담장이 넝쿨이 있으면 그 담장이 넝쿨이 응? 형상을 빼앗겨 버린 사연에 관하여 어? 열심히 검토하는 어, 것이는 그죠? 검토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인의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집에 서시로 썼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담장이 넝쿨이 형상을 빼앗겨 버렸지? 그게 뭐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일이죠. 그죠? 일. 응? 응. 그래서 형상을 빼앗겨 버린 담장이 넝쿨에 관한 일 그랬어요. 시집 제목과 시 제목을 굉장히 길게 읽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변희수 시인의 연구가 상징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시를 드디어 읽겠습니다. 그곳에선 신들에 관한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곳에서는 지명이 있죠. 그죠? 그곳에선. 그곳에선 그러면 그곳은 반대말이 뭐냐면 이곳이죠. 그곳은 대여죠. 예, 영어로 말하면 는 뭐의 반대말이냐면 here 여기. 그죠? 이곳에선
반대말이란 말이죠. 근데 그곳이란 단어가 앞에 here가 있었으면 반대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첫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here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here가 없으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here가 없는 것의 말이니까 이거는 어떤 공간, 어떤 공간이 특별히 뚜렷하게 구분되는 음, 것으로 여겨지는, 그지? 진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어떤 공간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이런 말은 특별히 뚜렷하게, 그것도 특별히 뚜렷하게, 이곳이란 단어고 반대니까 지금 이곳의 현실 생활과 어? 뚜렷하게 구분되는 곳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선 이건 또 다시 말하면 시인이 시인이 자신의 시적 영역이 예? 통상적인 고 일상적인 응? 삶의 그, 장소와 구별되는 곳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기존에 있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상식을 가지고 여기서 설명하면 아마 안 될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신들에 관한 논쟁. 이거는 좀 말이 지금 여기서 당장 해석은 안 되죠. 신들에 관한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신들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려면 한 사람이 아닌 거죠. 뭔가 이론적인 신이란 단어, 신은 뭔지, 신은 여기서는 그거 가시죠, 가. 신들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신들에 관한 논쟁이니까 이론에 관한, 그죠? 논쟁이라는 거는 이론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는 거죠. 서로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신들, 아, 복수죠. 신들이니까 신이 하나가 아니라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유일신교의 신은 아닌 거죠. 신들 이렇게 썼으니까. 그럼 신들이 있었던 시절은 유일신이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화 또는 우리의 미신, 그죠? 미신이라고 하지만 원시 종교 쪽에서처럼, 그죠? 신들이 있는데 신들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이 후장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그죠? 제시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응?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 사는 것과 다른 곳인데 거기서 이제 신들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왜 신들에 관한 논쟁이 벌어진 거는 밑에 보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썼냐면 혼은 다시 육체를 입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논쟁의 내용이. 그리고 우리는 그의 혼령에 육체를 다시 입힐 수 있는지. 그의 혼령에. 삼인칭 단수죠. 우리는 언제가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의 혼령에 다시 육체를 입힐 수 있는지. 혼이라고 그러고 혼령이라고 썼는데 다시 육체를 입힐 수 있는지. 어, 하는 일로 여기 일 있죠. 여기 하는 일. 요 일이 아까 제목에서 말한 그 일이요. 그죠? 그러니까 검토하는 거죠. 그 일로 밤을 지읒다. 아까 말한 그러니까 요 일은 형상을 빼앗긴 담쟁이 넝쿨에 관한 일을 하고 연결이 되죠, 이제. 그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의 혼령이 요거는 여기가 제목으로 말하면 담쟁이 넝쿨이죠.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담쟁이 넝쿨이에요. 그라고 3인칭 단수로 말했으니까 담쟁이 넝쿨인데 담쟁이 넝쿨의 혼령 이것도 혼란스럽죠. 어쨌든 간에 거기에 다시 육체를 입히고 하는 일, 그죠? 그런 하는 일, 그런 논쟁을로 밤을 지샜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토론을 했다 그 소리죠. 여기서 이제 혼령이라는 단어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 같아요. 그렇죠? 혼이라는 단어, 혼령이라는 단어는 거의 같은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도대체 무언가에 대해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참고로 자료를 해놨어요. 음, 이거에 대해서 용어가 따로 정리가 안 돼서 내가 정리해서 쓰고 있는 건데, 홀령이라는 단어하고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개 한자가 같이 뒤집어져 있죠? 근데 전혀 달라요. 홀령은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영어로. 스피릿이고, 이거는 죽은 사람의 넋이에요. 죽음은 스피릿인 거죠. 영혼은요, 소울이에요, 소울. 소울은 밑에 해석을 보시면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맡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신체. 내 사전이에요, 다.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설명을, 나는, 인간의 세계가 육체가 있죠. 그 다음에 정신이 있어요. 이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감성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살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성은 지금 근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근대 시대에 제일 안 돼 있는 게 뭐예요? 감성과 영성은 그러니까 근대적인 인간의 문제점은 근대 인간은 뭐만 있다고 보는 줄 아세요? 요것만 있다고 보는 거죠. 이성. 이게 근대 인간이에요. 그 뭐가 빠졌어요? 감성은 무시하고 또 모두 무시해요. 영성을 무시해요. 그 영성을 무시한 이유는 있어요. 왜 영성을 무시했어요? 근데 요거는 그 전근대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육체 플러스 영성이었던 거죠. 그죠? 이게 전근대적 요소잖아요. 그래서 근대 인간으로 넘으면서 영성 그러면 미신, 아까 내가 미신이라는 단어 썼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미신이라고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근대 시대, 응? 전근대 시대의 중심이 되던 뭐, 어, 그 서양식으로 하면 그리스도교죠. 감성도 근대 과학에서 그지? 어, 과학에서 실험 과학이죠. 근데 실험 과학에서는 감정을 넣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감성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두 개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요때 영혼이 갖고 있는 게 영성이죠. 영성은 영혼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영혼은 육체에 깃들어 있어요. 근데 요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죽으면 인간이 죽으면 이번엔 죽으면이에요. 이건 살아있을 때 죽으면 육체 없어지죠. 육체? 요 그대로 갖다 놓아서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그대로 갖다 넣어볼게요. 육체 없어지죠. 육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장선이라 없어지잖아요. 어? 그다음 뭐가 없어져요? 정신도 없죠. 생각도 없어지잖아. 그죠? 이것도 없어져요. 감정도 없어지죠. 뭐만 남아요? 이것만 남아요. 요때는 소울이에요. 이거는. 근데 요때는 영혼이 아니라 홀령이 돼요. 영혼하고 홀령은 필이셔요. 보이죠, 이제? 그러니까 영혼하고 홀령하고는 그게 막 섞었어요. 지금 여기서도. 넋도 막 섞어서 그러는데 그 섞었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살아있을 때 홀령이 죽을 때 이거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근대 과학은 뭘 안 믿어요? 종교, 여긴 종교였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교. 그죠? 뭐, 막스는 아주, 종교는 아편이다까지 얘기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영성 얘기는, 근데 죽으면, 아, 여기가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이 근대 과학의 가장 큰 단점이요. 병원은 뭐를 안 해요? 병원은 죽음을 전혀 고려하지. 병원의 의사들은요, 병원의 의사들은 죽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끝까지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끝까지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마지막에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고 그 소리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내버려두면 의사들은 근대 과학에서 죽음은 고려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려. 의사들은 무조건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 죽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없어요. 영성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치? 근대 실험 과학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 시를 읽는 어떤 기본 어떤 틀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말이 좀 돼요. 호는 다시 육체를 입을 수 있는지. 호는 이 죽은 넋이죠. 그죠? 죽은 사람의 넋이란 말이죠. 그 죽은 사람의 넋이 다시 육체를 입을 수 있는지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논쟁이죠. 무슨 논쟁이에요, 이거? 이거 논쟁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교의 부활의 어? 부활의 논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예수가 재림한 것처럼 다시 왔죠. 부활해서 부활하듯이 인간도 믿는다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수 있다. 어? 주장. 그치? 이거 생각보다 논쟁이 커요. 그래서 그런데 영성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영성 이론이 굉장히 많죠. 이론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영성 이론이 이제 그노시스파들이 있었는데 등의 영성 이론이 이게 중세 때 화형에서 불질러 죽였잖아요, 사람을. 그 죽인 대표적인 사람들이 남이 아니에요. 영성 이론가들이에요. 그노시스파들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에 보시면 그리스도교의 핵심 논리가 육체하고 관계가 없다. 라는 주장도 있다고요.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가장 큰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그지? 바로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교회에서 쫓겨나려면 딱 간단해요. 육체도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교회에서 무조건 쫓겨나요. 응?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핵심 논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노시스파들을 화형을 시켜서 응? 그거 불태워 죽인 거 있죠? 그게 다 이거란 말이죠. 최근까지도 굉장히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는 다시 육체를 입을 수 있는지 신들에 관한 논쟁인 거 맞죠? 근데 신들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그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좀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의 혼령에 다시 육체를 입힐 수 있는지, 그지? 그의 혼령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논리고, 요거는 기본 논리죠. 그러니까 기본 논리로 교리로 어? 호는 육체를 다시 입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그런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특수 사례로 음,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기본 논리로 혼이 다시 육체를 입고 부활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쟁이 농풀은 어떠냐? 담쟁이도 홍령의 넋에 그지? 혼령이나 혼이나 같은 말이죠. 근데 혼령이 영을 붙인 이유는 그 스피릿, 그 소울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되면 소울이 들어가니까 혼령이죠. 영혼이죠, 영혼. 그러니까 육체를 그러니까 영혼이 될 수 있는지 하는 일로 밤을 지샜다는. 이제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토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신들이죠. 왜 신들이냐면 여기서 신들은 그리고 돌아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신들에 관한 즉 신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모든 사물에 음, 모든 사물에 응? 이게 생물이 아니죠 이때는 생물에 여기서 생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담당이 논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생물의 넋에 관한 논쟁이죠.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모두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뚜막에 그 빗자루 신도 있고 그죠? 원시 종교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나 원시 종교에는 부뚜막 신, 그지? 빗자루. 원시 종교에 그 빗자루 타고 달리고 날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넋에 관한 논쟁이었던 거죠. 신들에 관한 논쟁이. 여기서 신은 그러니까 가츠라기보다 이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생물의 넋에 관한 논쟁이었던 것이 그렇죠. 그래서 혼이 다시 육체를 입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담장의 넝쿨의 홀령이 어? 스피릿인데 거기다 육체를 입힐 수 있는지 하는 논쟁으로 여기서 이런 논쟁이죠. 논쟁으로 밤을 지샜다. 그런데 이 변희수 씨는 뭘 지지하고 있냐면 이걸 지지하는 거야. 만약에 if죠, if.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지? 만약에 요거는 자신의 이론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통합된 이론이 아니라 만약에 요거는 왜 예를 쓸 때 문법 쓸 때 if if 그거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과학 과학적 실험할 때 과학 이론 과학 이론을 설명할 때 과학자들은요 영어가 되게 쉬워요. 그냥 if하고 then밖에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과학하는 사람들이 영어 못한다 그러면 내가 그래요. 당신네들은 if하고 then만 알면 되지 않냐 그거지, 그지? 만약에 뭐 못하면 뭐 then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죠? if then 이라는 음? 문장의 틀로 과학을 설명할 때처럼, 그지?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자기 말하자면 무슨 소리냐면 변희수 시인의 신들에 관한 이론 또는 어, 넋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물리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을 하는 거죠. 그죠? 즉 넋에 관한 물리학을 전개하자면 그 기본 틀, 자기 그 기본 틀이라는 게 변희수 시인의 기본 이론의 어, 과정을 하나 제시하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집을 전체 읽을 때 요곡을 갖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영이 지배하는 육체가 영의 것이라면 영은 육체를 통해 보여진다고 가정됐을 뿐이지 않은가.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영이 지배하는 육체가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영의 것이라면 그러니까 소울이 어떻게 돼요? 소울이 있었는데 육체 플러스 영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죽으면 스피릿, 그지? 홀령이, 넋이 된다. 홀령이 된단 말이죠. 이 되니까, 그거밖에 안 남으니까, 응? 뭐예요? 육체를, 영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지. 응? 더 말한 걸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소울이 육체가 있는 게 영이 들어가서 뭐 육체랑 다 죽지만, 그렇지만, 영이 남아있다면, 그 영이 남아있어야 종교 뭐 신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지배하는 육체가 영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논리가 되면 그렇다면 영은 육체를 통해 보여진다고 가정됐을 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을 어떻게 보냐? 육체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야. 보여진다. 영은 어디서 봐? 육체 보면 육체 뒤에 소울이 있으니까, 그지? 소울이 있으니까 소울은 뭐냐면 육체 플러스 스피릿이잖아. 그렇죠? 육체 바디. 응? 그걸 이름을 따라 붙여서 플러스 스피릿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육체 바디를 통해서 그 바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스피릿을 본다면, 그지? 그럼 그게 보여진다고 그러죠. 가정됐을 뿐이지 않을까. 다른 이론이 있는가? 라고 변희수 시인이 자신의 정의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묘사가 나오는데 이 둥근 구근의 달래가 푸른 줄기를 뻗고 있다. 어쩌고 이렇게 쭉 나와요. 이 묘사죠. 근데 이 묘사가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 보여주는 영의 이야기죠. 그죠? 육체 또는 물질. 여기서 말하자면 육체 그러지만 사실은 물질이죠. 네, 보여지는 그 영의 묘사. 이게 이제 시 작업이라는 거죠. 응? 시 작업은 뭐냐? 육체 또는 물질. 왜? 그래서 물리학이라고 그런 거예요. 응? 육체 또는 물질. 그러니까 물리학이니까 그거의 원리를 찾는 게 이제 물리학이니까 물질의 원리를. 그러니까 물질의 원리를 찾는 물리학. 이때 물질의 원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질 을 통해 보여지는 영의 모습을 영의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 은유의 물리학이라고 말하시면 되죠. 그지? 그래서 그 은유의 물리학의 사례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여지는 그 뭐 예를 들면 자연의 묘사가 은유의 물리학의 묘사겠죠. 둥근 구근의 달래가 푸른 줄기를 뻗고 있다. 그러니까 둥근 구근은 땅 속에 들어있죠. 달래는 위에 이렇게 달래 우리 먹는 거 있죠. 그 봄이 요새 초봄인데 초봄에 달래 무침 맛있죠. 그 파란 푸른 이게 이때는 푸른 줄기를 뻗고 있다. 이 푸른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이 단어 중에 제일 어려운 단어가 블루하고 그린이에요. 어? 블루는 어, 푸른 그리고 그지? 그린은 파란 파란 이게 파란이죠. 이게 파란이고 이게 푸른인가 그죠? 응, 푸른이죠. 이 그린과 블루의 이 구별은요, 이게 굉장히 혼란이 있어요. 이 글자 중에. 그래서 나는 청색, 녹색 이렇게 그렇게 써요. 이거 좀 어려워서. 어쨌든 간에 이 푸른 줄기를 뻗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엔 가끔 발꿈치를 문다는 뱀이 나타나고도 한다. 그러니까 발꿈치, 저 달래를 수확하다 보면 뱀이 나타나서 발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팔꿈치를 무는 뱀. 이거 굉장히 신화에 나올 만한 얘기죠. 흰색 양철 지붕 위에선 뻐꾸기의 울음이 요거는 그냥 완전히 뭐라 그럴까 일상의 묘사 같죠. 그러니까 일상 언어, 축자적 언어, 아까 내가 문자 그대로 언어에 의한 묘사, 자연 묘사죠. 묘사 보인다 같다. 응? 여기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이 변주 시인은 이렇게 보는 게 은유의 물리학을 작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 페이크예요, 페이크. 그지? 같지만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 그죠? 진짜가 아니라 이렇게 겉으로 보이지, 그렇지만 아니야. 그지? 이건 직접적인 언어가 아니라 은유야.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이지만 은유의 물리학이죠. 응? 상징주의자, 자연주의, 시기에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읽어봐야 돼요. 청색 양철 지붕 위에선 뻐꾸기의 울음이 햇살 아래 흩어진다. 그래서 요 단어 보세요. 햇살 아래 흩어진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은유죠. 그죠? 울음이 흩어진다. 그죠? 청색 양철 지붕 위에, 이게 청색 푸른, 이게 파란이죠. 파란 양철 지붕 위에, 뻐꾸기, 변수 시인도 푸른과 이 청색과, 녹색,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하나를 청색으로 썼죠. 나는 흰을 주로 녹색으로 쓰는데, 이 구별이 잘 안 돼서, 이게 개념이 좀 어려워서. 그래.
글자, 색깔 개념이. 표현이 어렵죠. 개념이 어렵다. 이 청색, 이 푸른색이랑 녹색이랑 구별한 것도 인류에 얼마 안 되죠. 그거는 이 색깔 이론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칼라 시오리 같은 거. 어쨌든 간에 모든 색깔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안 보였던 건 안 보인 거죠. 그 청색 양철 지붕 위에선 그 위에 있는데 뻐꾸기의 울음이 그 뻐꾸기의 울음도 문제죠. 뻐꾸기가 거기서 양철 지붕 위에서 들릴 리가 없죠. 뻐꾸기 울음은 다른 데에서 올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뻐꾸기의 울음이 햇살 아래 흩어진단 말이죠. 이거는 축자적인 언어처럼 보이지만 어? 은유, 은유적인 표현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앞에 것도 그게 축자적인 언어인지 은유인지에 대해서 은근히 어,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해요. 어쨌든 그러니 보세요. 치마 자락을 감아진 싹들이 묘사가 참 좋아요. 이건 네 시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었는데 왜 이렇게 빨래가요.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이렇게 서로 감싸면서 올라가지 양쪽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동그랗게 저쪽에 하면 동그랗게 조그맣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감싸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 달래에 감싸고 달래 생각이 안 나면 파해도 돼요. 파에도 양파나 파 같은 거 올라갈 때도 이렇게 감싸면서 올라간단 말이죠. 이쪽에 한번 동그랗게 감싸고 저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표현이었어요. 치맛자락을 감싸는 싹들이 마방진이라도 펼치듯. 마방진이라는 거는, 보면, 마방진은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합이 15, 15 이렇게 합치게. 요게 마방진이에요. 네모난 게. 마방진 이제 보이죠? 그죠? 마방진. 그래서 달래가 이렇게 싹이 났는데 싹들이 소속 났는데 어디는 번나고 어디는 더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방진처럼 여기는 일렬에 여기 조금 들나서도 그다음에 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더 많이 나고 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로열도 봐도 그렇고 이거는 뭐냐면 가로열로 보아도 어, 세로열로 보아도 어, 총체적인 어, 그게 총체적인 싹의 어, 모습이 거의 어, 같을 정도로 이런 거죠. 그죠? 여기는 좀 덜 나고 저기는 좀 덜 났네. 라고 그러고 싶지만 또 쭉쭉 가다 보면 저긴 좀 많이 나고 여긴 좀 덜 났고 이랬으니까 하루로 봐도 해로 봐도 대강 그 정도는 비슷하게 났어. 그게 보통 이거는 이제 밭에 가서 자세히 이 밭에 이런 걸 좀 많이 본 경험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재밌는 묘사였어요. 아주 멋진 묘사였어요. 치맛자락을 감아진 싹들이 마방진이라도 펼치듯 여기저기 솟아오른다. 그죠? 이 여기저기 솟아오른다. 싹이 오르는 거죠. 이 여기저기 솟아오른다. 이 단어가요, 축자적이기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의 표현, 묘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은유적인, 어, 표현이기도 하다는. 걔네들이 왜 솟아오르겠어요? 걔네들은 솟아오르는 건 아닐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땅에서 솟아올랐네, 이렇게 말하지만, 어? 걔네들은 솟아오르는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땅에서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개념이겠죠. 그죠? 우리는 이제 땅에서 보니까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 거니까, 그치? 그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고담이에요. 어떤 것은 봉긋이 가슴을 드러내기도 하다. 그죠? 여성의 가슴이겠죠. 봉긋한 가슴.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그 봉긋이 가슴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하얀 것이 조금만 쏙 쏟아나인 거죠. 싹이 아주 쫙 줄기가 올라온 게 아니라 싹이 나오니까 어떤 거는 조금만 드러냈는데
그거를 묘사할 때 그 싹이 어, 조금만 하얗고 둥그렇게 솟아올랐는데 오른 어, 모습의 묘사이지만 어, 축제적이려고 해도 저절로 은유적이 수밖에 없는 폴드만의 문학이론이 입증된 장면이죠. 그죠? 어떤 것은 그 봉긋이 가슴을 드러내어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제 싹이 돌아온 장면을 묘사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은유적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내가 아까 말한 폴더만 얘기를 한 이유가 이 변수의 시를 보면서 그 생각을 이거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을 떠다니는 물방울이나 바위 속 투명한 물줄기이기도 했을 푸른빛들. 이건 완전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하늘을 떠다니는 물방울이나 또는 바위 속 투명한 물줄기. 생각해 보세요. 이 그 달래의 푸른빛이 달래 싹시 나는데 그 푸른빛이 어? 달래의 푸른빛을 설명을 하는데 하늘을 떠다니는 물방울. 이거 상징이죠. 어떻게 보면. 그치? 은유를 넣은 상징이에요. 바위 속 투명한 물줄기. 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이 푸른빛을. 이거는 달래가 아니라 달래의 푸른빛. 그러니까 달래를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달래의 푸른빛의 묘사인데, 어? 이건 물리적 형상의 표현이라기보다, 어? 그 달래의 생명력, 그죠? 푸른빛이 생명력이죠. 에 관한, 어? 그러니까 달래의 이데아, 본질, 그지? 사물의 본질에 관한 어, 묘사라고 할 수 있죠. 묘사. 근데 그러니까 하늘을 떠다니는 물방울 생각해 보세요. 달래의 푸른빛 있죠. 그러니까 잘 달래의 푸른빛은 달래는 예를 든 거고 예를 들면 뭐 싹이 났는데 싹이 나는 파란 것들이 뭐 채소가 나도 되고 뭐든 좋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났는데 그 푸른빛 어, 그린리스 뭐 그린라이트 그런 뜻이죠. 그 그린리스 이 그린이라는 것 그죠? 리스라고 말해야겠죠. 이거는 생명력이잖아요. 그지? 그린하다는 거는 달래의 생명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혼이죠. 영성이죠. 살게 하는 목숨의 힘이니까. 그죠? 그 생명력의 그 본질이니까. 그런 걸 묘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늘을 떠다니는 물방울. 그지? 하늘에 물방울이 떠 있다가 그게 그 물이 돼서 비가 돼서 내려서 그다음에 달래 쪽에 들어가서 달래 뿌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 푸른 빛으로 생명을 받는 그러니까 그 물방울이죠. 그러니까 그 물방울 같은 거죠. 더 놀라운 건 고담 묘사예요. 바위 속 투명한 물줄기. 바위는 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게 보통 생각이잖아요. 근데 바위가 만약 존재라면 바위도 물질 세계의 존재라면 응? 그것에도 존재성, 그러니까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는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이나 영성이라고 뭐 할.
이거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비생명 비생명체니까 그지? 물질 세계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 바위는 그러니까 존재성 1 갖고 있을 거리라는 있으리라는 존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위에 바위가 바위로 존재한다는 거는 바위도 존재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생명일 때는 생명력이라고 영혼이라고 영성이라고 말하지만 바위한테는 영성이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영혼이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썼는데 그게 투명한 물줄기라고 쓴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생명력이 바위한테도 있을 거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자기의 주장, 아까 영이 지배하는 육체가 영의 것이라 그런 거죠. 그 영은 육체를 통해 보여진다. 이런 주장이죠. 그런 주장을 지금 쭉 달래부터 바위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마당의 정령들 또한 육체가 있다고 말했다. 나하고 논쟁하던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면 여기서 그가 누군지 안 나오는데 논쟁의 신들에 관한 논쟁의 상대편이죠. 어? 인 그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은 우리가 그 저 변희수 시인의 주장은 알죠. 이 화자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조금 전에 그거죠. 그러니까 마당의 정령들 또한 마당의 정령들 마당은 비생물체죠. 그러니까 아까 바위처럼 바위의 의 속에 바위 속에 투명한 물줄기 즉 생명력의 푸른 잎들이 있듯이 응? 그걸 자기가 발견했잖아요. 바이소욕을. 그러니까 마당의 정령들 또한. 응? 예. 그럼 정령은 뭐냐? 그걸 좀 이따가 찾아볼게요. 사전을. 정령. 정령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건 원시 종교에서 여기 보세요. 초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생물. 무생물 따위 갖가지 물건에 붙어 있던 홀령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령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정령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이게 마당에 있는 음, 생명체는 물론이고, 무생물, 그지? 생명체가 아닌 것. 바위 등, 바위 같은 무생물에게도, 그런 뜻이에요. 마당에, 그런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거조차 뭐가 있다? 육체가 있다는 거.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육체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즉, 육체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음, 영혼을, 나중에 영이 될, 응? 스피릿이 될 재료인 것인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음, 물질적 물질 세계 속에서의 표현 방식인 육체. 육체는 말하자면 은유죠. 그죠? 육체는 여기서 육체라는 건 여기서는 은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위의 육체 이렇게 말한 거죠. 그지? 마당의 육체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육체가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러니까 이게 무생물에게도 정령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 내가 원시 종교 그랬지만 동양 종교, 동양 사상을 비롯한 원시 종교에서는 본종에서 수용되었다. 이게 누구한테는 문제예요. 그러나 어?
서양, 일신교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무생물을 갖다가 무생물을 생명체가 있다고 육체가 있다고 말하는 거는 이게 주로 동양 사상이에요. 원시종교 등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상대방인 이 상대방이 여기서 주로 이제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서양 일신교의 서양 사상가, 서양 사람들이라고 여기 서양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우선 예를 들 수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무생물을 비생물을 물의 존재성을 음, 무시하는 가장 있었죠. 음, 어? 비생물은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이게 제국주의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원시인들을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렇게 자연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비생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동물도 비생물이니까 동물 원시 원주민 응? 응. 그래서 토국제국주의 의 제국주의 할 때 그래도 원주민들을 막 죽일 수 있었던 거야 마음 편히 어? 인간 중심주의 음, 응? 비생물의 존재성을 무시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가 꼭 그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 서양 사상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나는 이게 동양의 그러니까 이 나는 누구냐면 상징을 썼지만 동양 사상 어, 동양 사상의 바탕을 두는 상징학을 구축하려는 그런 뜻이겠죠. 상징학 연구소의 발행과 편집인인 변수 씨는 그 상징학을 하긴 하지만 그게 서양에서 공부하는 상징학이 아니라 동양적인 상징학 같아 보여요. 좀 더 이제 변신의 그 두꺼운 책 두 권을 변신이 줬는데 그걸 다 읽고 다시 정리를 해야겠지만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어쨌든 대강 기본적으로는 이걸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에게 정령을 또한 육체가 있다고 말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죠. 그러니까 파도 소리에라도 놀란다. 그는 정령을 일으키는 음성에 놀라. 그러니까 정령이 있는 거지, 그치?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정령이 있는 거지. 음, 생명체는 물론 비생명물에게도 어, 정령이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어? 동양사상이나 원시 종교에서 어, 유시되었던 정령을 다시 일으킨 거죠. 이게 지금 이게 그 동영상으로 돌아가겠다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예, 미래에 관한 문제가 뭐냐면 미래의 상징학에 관한 토론 과정인데 이 과거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놀라는 거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 소리라는 것도 이거 설명이 좀 긴데 말하자면 푸른 빛의 생명 파도 소리라는 것도 그렇죠. 파도 소리가 그러니까 이왕 설명했으니까 다 해야 되겠다. 그죠? 자의 뭐가 있어요? 정령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 똑같은. 응? 바다도 그죠? 바다도 정령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파도 소리 같단 말이죠. 그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바다에 가서 한번 보시면 바다의 정령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강조했죠. 나는 강조했어요. 엄마. 이걸 일부러 강조한 거죠. 육체는 그곳에 정령이 있다는 표징이라고 말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의 시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음, 배수 시인의 시론, 즉 은유의 물리학의 핵심 교리. 응? 이게 그래서 은유의 물리학이 왜 물리학이 되냐면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에 어?
기본에 뭐가 있다? 정령이 있다는 거야. 그럼 육체는 뭐냐? 정령이 있다는 표징이라는 거야. 표징이라는 단어도 어려운 단어니까 한번 보면 사전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사전이에요. 표징. 이거예요.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 징표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달리 보여?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건 뭐냐? 다 표시, 정령이 있다는 거예요. 응? 이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나 동의를 좀 해요. 왜냐면 나는 개를 좋아하는데, 개를, 볼 때마다, 어? 개 특유의, 의 특유의, 어, 성격이, 응? 드러나는 것 같은, 알 것 같은 성격을, 알 것 같은, 경험을 하였던 것처럼. 응? 그러니까 개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나 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쟤는 어리네. 아, 그건 뭐 있죠. 어린 거 같은 건. 그러니까 아주 큰 개인데 있죠. 어리광피듯이 그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내가 웃으면서, 아유, 얘 아직 어리네요. 그럼 주인도, 맞아요. 하고 웃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착한 개들이 있어요. 착한 게 겉으로 드러나요. 보면 알죠. 그죠? 그 착한 거 같은 것도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령이 있다는 표징이 있죠, 그게. 나도 그 동의해요. 그다음에 정령이 있다면 반드시 그 육체가 존재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거꾸로. 이거는 뒤집어 말한 거죠. 육체는 그곳에 정령이 있다는 표징이고, 어? 육체는. 그걸 또다시 말하면, 정령이 있다면 반드시 그 육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은유의 물리학의 핵심 주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석조 건물. 그죠? 석조 건물은 돌로 된 건물인데 역시 그들의 영과 육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지? 그 영혼을 지고 영혼이 있다. 요건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있는 것이다. 영혼, 즉 영과 음, 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그 지적을 한번 했듯이 이 동양 사상에서는 이게 뭐 쇼킹하지도 않죠. 우리한테는. 근데 이게 이제 서양 영어로 표현이 되면 이거 영어로 번역이 되면 굉장히 쇼킹한, 아, 역시, 뭐, 동양의 시인들은 달라. 이렇게 얘기가 들을 가능성이 많은 구절이에요. 그곳엔 푸른빛 정령들이. 아까 우리가 푸른빛 정령은 아까 기억이 나시죠? 여기서, 달래를 보면서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생명의 정령들이 온갖 형상으로, 햇빛 아래 반짝인다. 아까 보시면 형상을 빼앗긴 담장이 덩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갖 형상은 음, 원래 이때 온갖 형상은 원래의 축자적인 묘사에 표현되는 형상과는 다른. 그래서 온갖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조 건물이라면 원래 석조 건물 어떻게 생긴지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석조 건물이라고 했는데 석조 건물의 그 건물의 형상, 이미지, 그러니까 원래적인, 통상적인 형상, 그지? 그다음에 고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석조 건물은 온갖 형상이라고 쓴 거예요. 온갖. 이 온갖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형상으로 반짝인다, 햇빛 아래 반짝인다. 그러면 아, 석조 건물이 그냥 빛나는구나. 그 소리가 아니라고요. 어? 석조 건물하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로 시인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인의 눈에는 석조 건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익히 짐작하는 석조 건물의 형상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지? 그게 왜 형상을 빼앗긴, 그지? 그러니까 형상을 빼앗긴 담장이 넝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상을 빼앗긴 석조 건물이라고 을 온갖 형상이라고 이런 봐봐 입을 내는 거죠.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우리가 아는 이미지의 속초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를 잘못 읽은 번째. 그래서 이제 그 보는 거예요. 담장이 넘고 드디어 이게 이제 본문이죠. 그 형상을 빼앗긴 담장이 넘고에 관한 일이 이 시의 제목이니까. 그러니까 담장이는 허공을 휘감아 올라 잎을 피우고 있었다. 담장이가 잎을 피우고 있어요. 담장이 벽에 붙어서. 근데 그 벽에 붙어서 그 담장이의 특징이 뭐야? 이거죠. 허공을 휘감아 올라. 담장이 벽에 붙어 있는데요. 담장이 넝쿨을 보면요. 벽에 붙어 있다가 하늘거려요. 허공으로 입을 보내는 거죠. 허공으로 입을 보낸 다음에 어느 정도 커지면 다시 가서 붙어요. 위에 가서. 그러니까 허공을 휘감아서 올라가는 거죠. 어? 그 축자적인 묘사예요. 문자 그대로의 묘사란 말이죠. 그런데 문자 그대로의 묘사가 아닌 게 지금 이 변희주 시인의 작업이죠. 그런 언어는 없다는 거죠. 운유밖에. 그러니까 구름처럼 휘어진 그 단단한 정령들이라고 말한 거. 어? 그 허공을 휘감아 올라가는 그거는 생명력이에요. 푸른빛의 생명력. 그지? 그 푸른빛의 생명력. 그거는 구름처럼 휘어졌다는 거죠. 그 당량한 정령들을 거센 바람이 낚아채었다. 바람들이 막 흔들거리는데 이거 담장에 놓고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낙엽이 흘러흘러 날린단 말이죠. 올라가는 것들은. 그 다음에 붙죠. 그러니까 그 구름처럼 휘어진 그 당당한 정령들이죠. 그죠? 나는 육지 사이에 바람처럼 누비도록 푸른 정령들을 거쳐두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서 담장이 넝쿨을 이 넝쿨의 어? 허공으로 휘감아 올라가는 어, 잎 가지를 가져온 그지? 그래서 담장이 넝쿨에게 야 담장이 넝쿨 보고 뭔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뜯어서 그걸 잘라갖고 갖고 왔단 말이죠. 갖고 와서 어떻게 했느냐? 액자들이 있었어요. 액자들은 이제 그 집안의 실내 가구죠. 음, 가구. 음? 액자들 사이에 실내 가구들 사이에 실내 액자들 사이에다가 바람처럼 누비도록 푸른 정령들을 걸쳐두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푸른 정령들 생명력이 있었으니까 그 푸른 정령들이 거기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왜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냐면 담장이 넝쿨의 푸른빛 생명력의 어? 힘에 반하여 그 가지를 발라왔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가 어디 가서 담장이 넝쿨을 좀 잘라왔어요. 그걸 왜 잘라왔겠어요? 그 생명력이 너무 멋있어. 하나는 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집에 갖고 왔어요. 담장이 넝쿨로 막 길지도 않은 것 같죠? 액체 사이에 바람처럼 누비도록 이랬으니까 뭐 굉장히 긴 건 아니겠죠? 조금 책상에 있는 액자가 있는데 두세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살짝 걸쳐놓은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생명력이 반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정령들은 하룻밤 사이에 그가 있던 허공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잘 나온 다음 날 어, 담장이 담장이 넝쿨에서 액에서 어, 어제 그 전에 반했던 생명력이 푸른빛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겠는다.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플립이나 똑같은 거를 따오면, 어, 물론 좋아서 따는 거죠. 그걸 또 걔를 갖다 괴롭히려고 따는 거 아니죠, 분명히. 근데, 그거 가서 보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뭔가 없어졌죠. 뭔가 결정적인 게 없어졌어요. 그 결정적인 게 없어진 게 정령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변희재 시인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너도 알지? 그렇게. 그 공통 경험이죠. 그죠? 어, 독자의 공통 경험. 네. 보증. 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그랬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안하죠? 어, 그래서 뭐라고 변명을 하냐, 푸른 변명을 하죠. 무슨 변명을 하냐면, 그가 입었던 옷과 그림자를 남겨두고, 그가 입었던 옷과 그림자는 그건 기존의 장소에 있던 거죠. 또 다른 장소에서 다시 혼을 살려내고 싶었을 뿐이다. 응? 아까 맨 처음에 이거 있죠? 그곳에서, 그거죠? 그곳에서. 이거를 다시 말하면 그가 있던, 응? 그가 있던, 입었던 옷과 그림자가 있던 곳이죠. 근데 지금 이게 다른 장소는 실내죠. 거기서 다시 혼을 살려내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푸른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시적인 묘사예요. 그죠? 근데 밑에는 이제 해설이에요. 위에 거를 시론이죠. 요거는 시적인 묘사라고 본다면, 요걸 이제 시라고 본다면, 요거는 시론.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위에는 거는 정통 시에 보통 우리가 시인이라면 그게 쓸 거다 이런 건데, 밑에는 이제 시론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름처럼 허공을 휘감은 밤쟁이가 정말 담쟁이인 줄 알았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담쟁이라는 물질이, 응? 그지? 그 자체로, 어? 물질성을 가진 전 존재 전체라는 것, 전체라고 여겼다 이거죠. 그죠? 가져오면서, 아, 이게 담장이를 갖고 왔어. 이렇게 해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구름처럼 휘어가면 담쟁이가 정말 담쟁이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것만 담쟁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담쟁이는 그 푸른 잎사귀로 가려져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건 뭐예요? 이때 담쟁이는 담쟁이의 본질이에요. 어, 영, 영선. 응? 그러니까 담쟁이는 이때 담쟁이는 위에 거는 물질의 담쟁이고 이 정말 담쟁이 맞죠? 어? 그러니까 아까 정말 담쟁이라고 했잖아요. 즉 정말 담쟁이, 진짜 담쟁이는 그 푸른 잎사귀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몰랐다. 푸른 잎사귀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푸른 잎사귀가 육체죠, 육체. 그지? 담쟁이라는 존재, 의 육체성. 그지? 겉으로 푸른 잎사귀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거고 속 안에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는 그런 담쟁이를 정말 집으로 가져온 것을 생각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담쟁이는 어떻게 했어요? 빛의 거울로 자신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 겉으로 푸른 빛이 났고 그 빛의 거울로. 그 비치니까 우리가 아, 담쟁이 참 아름다워. 그러고 봤단 말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자신, 본질, 그치? 영혼의 본질. 그러니까 정령이 보여준 푸르고 윤기난 옷과 짙은 그늘이에요. 정령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령. 담쟁이의 본 모습, 본질을, 어, 본질이 아니라, 예? 담쟁이의 정령이 예? 육체화된 음, 걸 갖고 온 거죠. 어?
윤기나는 옷과 짙은 그늘이 담쟁이의 특징인데, 담쟁이 이파리가 윤기나죠? 음, 그늘을 주죠. 그늘이 있죠. 그늘이 특징이죠. 그래서 그 푸르고 윤기나는 옷과 짙은 그늘, 그건 정령이 육체화된 거예요. 정령이 아니라 정령이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여준이에요. 정령이 보여준.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걸 집으로 가져온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정령에 관한 본론이 들어가죠. 정령들은 그럼 뭐냐? 몸을 가릴, 아까 보여준,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가릴이죠. 보여준 거니까 뒤집어 말하면 또 거꾸로 가리는 거야. 나무와 돌과 옷들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나무와 돌과 옷은 자연의 상태죠. 그지? 비물질이든 비생명이든 생명이든 어? 물리학의 대상인 자연의 음, 모습, 자연의 존재들로, 그죠? 그게 뭐든지 간에 자연의 존재들로 그게 존재하는 거죠. 어? 존재하면서 나무와 돌과 풀의 옷들을 입고 있는 거, 그지? 육체의 거울은 그게 육체의 거울이라고 말 수 있는 거죠. 그게 육체의 거울. 이때 육체는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겉으로 표현된 방식이죠. 그러니까 영역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우주 세계에 표현된 라고 말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혼을 감추는 그죠? 혼이 정령이죠. 영성이죠. 영성을 감추는 형형색색의 빛이란 말이죠. 형형색의 빛으로 나는데 그 빛은 그러니까 혼을 감추는 거예요. 그죠? 몸을 감추는. 음. 그 빛은 단단한 광택을 내기도 하고 푸른 향을 내기도 한다. 그죠? 나는 꽃잎을 만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꽃잎을 만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꽃잎을 만지고 있다고 어, 실제로 옷을 만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본질의 차원에서 본다면 꽃잎을 만진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 꽃잎을 만진다고 생각하면 꽃잎을 만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꽃잎을 만졌다고 해서 만지는 게 아닌 거죠. 이건 많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죠. 어떤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뽀뽀를 한다. 그러면 입술과 입술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죠? 입술과 입술은 사랑하는 마음의 어떤 그 전달 방식일 뿐인 거죠. 묘한 소리 같지만, 모순되는 표현 같지만, 응? 그러니까, 현실의 묘사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음, 선언이기는 하지만, 정의이기는 하지만, 응? 현실은 꽃잎을 만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안 만져?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웃기네.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뒤에 있어요. 정령들은 그들의 옷 너머에서 그들의 옷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육체죠. 그들의 육체 너머에서 그죠? 같은 말이죠. 두 차원이 있는 거예요. 나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뭘 볼 수 있어요? 그, 꽃잎 등 물질의 차원에서 어, 묘사하자면.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자면, 그지? 인간 중심주의의 응? 시각을 벗어나서, 응? 내가 한 꽃잎을 만진 거지만 꽃잎 쪽에 생각해 보세요. 꽃잎의 정령들은, 그 꽃잎의 그 영들은 그들의 옷 너머에서, 그들의 꽃잎이라는 어떤 광택과 푸른 향, 그지? 광택과 푸른 향, 그지?
그런 거가 있는데 그걸 만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뭘 보고 있겠어요? 나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나는. 이제 이쪽을 봤으니까. 이제 그래서 다시, 어, 인간의 행위를, 음? 인간 중심주의가 아닌, 어? 물질 세계, 물질 세계 등 비인간 중심주의의 차원에서, 어, 묘사하자면, 다시 묘사하는 거죠, 이번에는. 아까 꽃잎, 그러니까, 에서 뭘 묘사하는 거예요? 나는 꽃잎을 만진다. 라는 행위를 다시 묘사하자면, 그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꽃잎을 만지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다시 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쪽에서. 나는 꽃잎이 반사한 빛과 정령의 거울을 보고 있죠. 꽃잎이 반사한 빛을 보고 있어요. 요거는 꽃잎이 반사한 빛은, 어, 이게 현실 세계. 그죠?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있었던 꽃잎이 반사한 빛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하나라면, 요거는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거예요. 꽃잎이 반사한 빛은. 근데 이번에는 정령의 거울은 뭐예요? 변희수 시인의 상징학 이론에 따라 비인간 중심주의라는, 어? 새로운 시각에서 본다면, 그럼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령의 거울을 보는 거죠. 어? 정령의 거울을 보고 있었다. 그죠? 꽃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정령의 거울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현실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음, 기초 물리학이죠. 어, 그러니까 기초 물리학이에요. 무슨 기초 뭐예요? 기초 운유의 물리학이죠.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기초 물리학을 이제 뭐로 해야겠어요? 응용 물리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 응용 운유의 물리학. 그래서 이제 응용 물리학을 하고 있어요. 응용 물리학으로 뭘 하냐면 이제 빛들이 부서지면서 건물의 혼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운유의 물리학을 물질 세계에 적용하여 한다면, 응? 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죠. 응? 빛들이 부서지면서, 그러니까 빛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부서지면서 건물들이 뭘 나타내요? 혼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번엔 거꾸로 드러낸다죠. 아까는 감췄다죠. 이번에는 왜 드러내냐면 눈 밝은 변희수 시인의 눈에 명백히 보이듯이. 응? 그러니까 알면은, 그래서 또 독자도 이걸 변희수 시인을 따라갔으면 볼 수 있겠죠. 건물의 혼이, 어? 건물들의 혼이 모습을 아까는 석조 건물이 나왔던 이유가 있어요. 혼들은 여린 빛으로 쉽게 잠을 깬다. 그러니까 사실은 혼들이 아주 숨어져 있는, 아까 넘어와서 숨어져 그랬다 했잖아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야. 혼들은 어떠냐? 아주 여린 빛으로도 쉽게 잠을 깬다. 응? 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시선을 바꾸면.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병원이죠. 그죠? 예를 들어. 그래서 그 건물 중에, 석조, 건물의, 대표적인 건물을 하나, 건물에, 어, 적용하자면, 응? 적용하자면, 병원. 병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
병원에는 많은 영혼이 거주하죠. 이때 영혼은 누구예요? 환자거든. 지금 갖고 있는. 근데 병원에 환자들이 갖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거주하는 이유는 아픈 사람이 되면, 왜냐면, 그, 상황이 되면, 음, 철학적이 돼요. 응? 인생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어, 영혼의 문제, 예? 즉, 죽고 난 뒤의 영의 문제, 의 과제를 하는, 아, 두 개, 그죠? 이해할 수밖에 없죠. 아픔은 어디에, 어? 환자들이 갖고 있는 많은 영혼이 거주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곳곳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거주한다는 것이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에도 어디에도 곳곳에 많은 영혼이 거주하지만 그런 영혼의 거주가 뚜렷이 드러나는 곳이 영혼이므로 영혼의 법률을 차례로 들고 있죠. 물론 다른 데도 영혼이 다 살겠죠. 영혼이 뭐 병원에만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병원을 보면 그걸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 서류를 만드는 혼, X를 촬영, 이거 서류를 만드는 병원 직원이죠. 그러니까 병원 직원. 응? 환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환자만 얘기했죠? 아까 우리가 읽을 때는 환자만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병원 직원들도 있고, 그지? X선을 촬영하는 혼. 이건 X선 기사죠. 근데 X선을 촬영한다는 게 뭘 뜻하냐면 그 내부에, 그지? 육체의 그 이면, 숨겨진 부분을 드러내는. 그래서 X선을 촬영하는 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변희수 시인이 하는 작업하고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또 혼이 입고 있는 육체를 치료하는 혼, 혼이 입고 있는 육체. 이게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죠. 치료하는 혼. 이때는 의사의 혼이죠. 즉, 의사도 육체를 치료할 때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굉장히 그 의학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즉, 이 묘사가 어, 굉장히 과학적인 이유는 어? 육체를 육체만으로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근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 즉, 영혼의 문제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학계에서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묘사예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스트레스, 등이 암이나 정신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을 한다는 걸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오고 이미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을 입고 있는 육체란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어? 육체를 치료하죠. 그렇지만 혼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혼을 다친 게 아니라 육체만 상했을 뿐이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 병원에서 짐작하듯이 근대 과학적으로만 설명하자면
그렇지만 현실은 아니란 말이죠. 현실은, 응? 현실은, 현실은, 어, 그, 손을 입고 있는 육체라는 사실을, 요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육체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더 중요한 건, 이건 그 병원의 벽에는 혼들이 지내던 흔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험이죠. 그죠? 병원이 뭔가 다른 건물과 다른, 그치? 다른, 저 건물과 다른 분위기를 갖는. 병원에 가서 보면 벽이 다른 석조 건물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그게 이제 그거를 묘사하는 게 바로 지금 이 변희주 시인의 표현 같아요. 병원의 벽에는 혼들이 지내던 흔적이 있어서 그렇다. 응? 병원의 벽들은 언제나 깊은 생각을 듣고 있다. 이건 요게 이제 그 혼들이 지내던 흔적의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자들은 응? 그 죽음에 앞서면 그죠? 어, 철학적이 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혼이 어떻게 될 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건물들보다는 그죠? 혼들의 내밀한 생각들을 깊게 들을 줄 알죠. 그죠? 병원 건물들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언제나 창백하고 그늘을 드리는 거죠. 병원 건물은요, 새로 진 아주, 내가 최근에 친구가 사망을 해서 그 친구 장례식을 갔는데 고대 안암병원이라는 병원은 굉장히 새 거더라고요. 굉장히 새 거라서 병원이 이렇게 아주 새 거 같은 느낌이 있네. 지하철역에서 바로 이어졌는데 뭐 에스컬레이터도 잘 돼 있고 아주 시설이 그저 회사 들어가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웬걸 병원 안으로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들어가니까 병원 건물들은 청백하고 그늘을 들이운다 이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병원은 병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거죠. 이론을. 그러니까 이론의 요약이에요. 이제 이론의 요약. 이론의 요약의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리 요약이에요. 이게 이제 이 적용까지 다 했으니까. 모든 혼은 옷을 입고 싶어 한다. 혼, 옷을 입고 한다는 게 육체를 입고 싶어 한다는 거죠. 햇빛이나 안개, 아니면 비바람이라도 걸치고 싶어 한다. 그죠? 육체죠, 육체. 응? 육체. 그 육체는 영원히 비추어 보여주는 환영이다. 환영이라는 단어를 좀 보고 싶어요. 환영. 환영은 이 마지막 참고인데 일루전이에요. 환각이죠, 환각. 어? 환각이에요. 일루전. 눈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환영이에요. 어? 감각의 착오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보이는. 어? 진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 그죠? 그 얘기가 통하죠. 그치? 그래서 영원히 보여주는 환영이다. 진짜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필요하다. 그렇지만 육체가 필요한데 그건 영원히 뭐예요?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 그렇지? 영혼하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걸 알기까지는 어려운 시월이 걸리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은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맨날 사랑을 예를 드는데 되게 쉬우니까 그렇지만 사랑의 차원에 육체적인 차원도 있고 또 정신적인 감정적 차원이 국면이 있지만
진짜 사랑은 영원해. 그지?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육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문제는 현실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기본적인 교리, 응? 라면, 응? 이게 기본 교리예요. 이게 이제 그 기본 논리죠. 그러니까 변희실의 은유의 물리학을 보신 일주기가 나간다면 이걸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만 하면 평화롭지만 사실은 왜 갈등이 있냐면 육체를 탐하는 영들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 세상에 갈등. 아까 논쟁이라고 했죠? 논쟁이 있는 이유는, 응?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어, 영이, 육체가, 가짜고, 환영이고, 영만, 어, 알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진리죠. 진리를 모르고, 그치? 그리고 육체를 탐하는 영들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귀신들 있죠. 귀신들, 그죠? 요새 뭐, 좀비도 그렇죠. 좀비. 좀비는 육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육체를 탐하는 영들의 자리죠. 그죠? 응? 모르고 육체를 탐하는 영들의 자리에는 무질서한 힘들이 집결한다. 이 좀비 영화가 요새 많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달이 어두운 밤하늘을 끌어당겨 폭풍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그죠? 멋있는 묘사죠. 달이라는, 그지? 어두운 밤하늘을 끌어당겨서 폭풍을 일으키는 것 같다는 거죠. 그 묘사가 멋있어요. 응? 우리의 영혼은 육체에 가려 있는 영들을 보지 못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치? 진리와 와 달리, 응? 현실 세계에서 무지한 모르는 거죠. 진리를 무지한 우리는 그 지성이 중요해요. 지성 공부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육체에 가려 있는 영들을 보지 못한다. 이 영들을 봐야지 그 진짜 인생의 중요한 점이 뭔지 아는데 순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순수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제 마지막 연이에요. 이건 마지막 연은 뭐냐면 빗속에서 깨어나는 소리는 신비롭다. 신비란 단어 썼죠. 신비. 그러니까 변희수 시인은 음, 육체에 가려있는 점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이 시집 본유의 물리학을 창제했는데 어, 그것을 증명하는 말을 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변희수 시인이 자기가 어떻게 그 영을 보는지 그거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빗속에서 깨어나는 소리는 신비롭다. 빗속에서 깨어나는 소리라고 했단 말이죠. 빛은 육체의 빛이죠. 육체, 빗속에서 깨어나는 소리. 뭐가 깨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명이 깨어나는 소리는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빛 속에서,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빛 속이죠. 육체라고 그랬지만 여기서 육체는 상징적인 육체죠. 인간의 육체, 뭐 동물의 육체가 아니라 그 육체의 빛 속에서 영이 깨어나는 소리는 신비롭고, 그러니까 시는 뭐예요? 신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해문이 열리는 삐걱하는 소리. 이게 묘사 같지만 이게 뭐예요? 어, 음, 자연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묘사 같지만 실제로는 은유의 물리학
표현인데, 그건 물질 세계의 세계, 즉, 육체의 이 속에서 영의 존재를 발견하는, 그 영이 깨어나는 신비의 경험의 기록, 드문, 우도, 그죠?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 첫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근데 그게 묘사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 그것도 보통 듣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영이 깨어나는 소리 들어야 돼요. 첫 새벽의 빛 속에서 만들어내는 소리. 이런 소리들 말이죠. 이런 소리는 우리의 혼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거지. 먼 기찻길의 기적 소리, 강낭꾸러기 스포츠카의 굉음 소리, 창밖에 개 컹컹 배 짖는 소리. 소리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도 있어요? 새벽빛. 마찬가지란 말이죠. 언제나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뭐야, 잠. 육체의 질곡에 갇혀있는, 응? 잠에서 깨어나는 거. 즉, 뭐가 깨어나? 영혼이. 육체의 질곡에 갇혀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는 거죠. 이 깨어나게 했기 때문에 뭐가 쓰여진 거예요? 그 기록이 이, 이 서시에서처럼 시작품이 되는 거죠. 서시가 바로 이런 시작품이죠. 기록. 기록이 바로 이 시작품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시작품인 거예요. 이제 한 줄 두 줄 두 문장 남았어요. 요즘 청색 지붕 아래 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는 관심이 많다. 이제 그가 뭐였냐면, 이제 왜 그가 관심이 많냐면, 예, 영의 세계를 깨치고, 개종하였기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나하고 논쟁을 벌이던 사람이죠. 그 대표적인 건데, 그 요새는, 어, 그 청색 지붕 아래 정원에서 일어나는 일, 여기 일이에요. 일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아까 위에서 말한 일이고 그 제목에서 말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 형상을 빼앗긴 담장의 넝쿨에 관한 일이죠. 그런 일들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깨치 개종하였다.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거는 최근 수십 년간 마음 챙김 등 동양 영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서구 사상계의 현실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문장은 과학 잡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과학 잡지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이러지 않은 그러니까 인류의 물리학으로밖에 묘사할 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이죠. 이게 요새 챗 GPT AI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근대 과학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근대 과학의 현재 문제점은 어떤 현상이든 설명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 챗 GPT의 결과물을 볼 수 있지만 왜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게 또 있는데 또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팬데믹을 해결한 어? 예방주사의 경우에도 왜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지, 왜 예방하는지 설명하지. 의학도 설명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팬데믹을 그 예방주사를 맞아서 해결을 했죠. 근데 그게 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그 예방주사가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 이 놀라운 얘기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서, 본인의 물리학의 서실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정도까지 한번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서시, 형상을 빼앗긴 담장의 넝쿨에 관한 일, 변의수. 그곳에선 신대로 가는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호는 다시 육체를 입을 수 있는지, 우리는 그의 홀령에 다시 육체를 입힐 수 있는지 하는 일로 밤을 샜다. 밤을 지샜다. 만약에 영이 지배하는 육체가 영의 것이라면 영은 육체를 통해 보여진다고 가정될 수 있을 뿐이지 않은가. 둥근 구근의 달래가 푸른 줄기를 뻗고 있다. 그곳엔 가끔은 발꿈치를 문다는 뱀이 나타난다고도 한다. 청색 양철 지붕 위에선 뻐꾸기의 울음이 햇살 아래 흩어진다. 치맛자락을 감아준 싹들이 마방진이라도 펼치듯 여기저기 솟아오른다. 어떤 것은 봉긋이 가슴을 드러내었기도 하다. 하늘을 떠다니던 물방울이나 바위속 투명한 물줄기이기도 했을 푸른빛들. 나는 그에게 마당의 정령들 또한 육체가 있다고 말했다. 파도 소리에라도 놀란 듯 그는 정령을 일으킨 음성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육체는 그곳에 정령이 있다는 표징이라고 말했다. 정령이 있다면 반드시 그 육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석조 건물 역시 그들의 영과 육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는 푸른빛 정령들이 온갖 형상으로 햇빛 아래 반짝인다. 담쟁이는 허공을 휘감아 올라 잎을 피우고 있었다. 구름처럼 휘어진 그 단단한 정령들을 거센 바람이 낚아채었다. 나는 액자들 사이를 바람처럼 누비도록 푸른 정령들을 걸쳐두었다. 하지만 정령들은 하룻밤 사이에 그가 있던 허공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가 입었던 옷과 그림자를 남겨두고 또 다른 장소에서 다시 혼을 살려내고 싶었을 뿐이라고 나는 푸른 변명을 했지만 나는 구름처럼 허공을 휘감은 담쟁이가 정말 담쟁이인 줄 알았다. 담쟁이는 그 푸른 잎사귀로 가려져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그런 담쟁이를 정말 집으로 가져온 것으로 생각했다. 담쟁이는 빛의 거울로 자신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정령이 보여준 푸르고 윤기 나는 옷과 짙은 그늘을 집으로 가져온 것이다. 정령들은 몸을 가릴 나무와 돌과 풀들의 옷을 입고 있다. 육체의 거울은 혼을 감추는 형형색색의 빛이다. 그 빛은 단단한 광택을 내기도 하고 푸른 향을 내기도 한다. 나는 꽃잎을 만지고 있지 않다. 정령들은 그들의 옷 너머에서 나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꽃잎이 반사한 빛과 정령의 거울을 보고 있었다. 빛들이 부서지면서 건물들의 혼이 모습을 드러낸다. 혼들은 여린 빛으로도 쉽게 잠을 깬다. 병원에는 많은 영혼이 거주한다. 혈류를 만드는 혼, X선을 촬영하는 혼, 혼이 입고 있는 육체를 치료하는 혼. 그들은 영혼이 다친 것이 아니라 육체만이 상했을 뿐이지만 병원의 벽에는 혼들이 지내던 흔적이 있다. 병원의 벽들은 언제나 깊은 생각을 듣고 있다. 그들은 다른 건물들보다는 혼들의 내밀한 생각들을 깊게 들을 줄 안다. 병원의 건물은 그래서 언제나 창백하고 그늘을 들이운다. 모든 혼은 옷을 입고 싶어 한다. 햇빛이나 안개 아니면 비바람이라도 걸치고 싶어 한다. 육체는 영혼이 비추어 보여주는 환영이다. 영혼은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육체를 탐하는 영들의 자리에는 무질서한 힘들이 집결한다. 그것은 마치 달이 어두운 밤하늘을 끌어당겨 폭풍을 일으키는 것과도 같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에 가려 있는 영들을 보지 못한다. 순수는 어려운 것이다. 빛 속에서 깨어나는 소리는 신비롭다. 첫 대문이 열리는 삐걱하는 소리도 누군가 조심스레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도 첫 새벽의 빛 속에서 만들어내는 소리는 우리의 혼을 다시 깨어나게 한다. 먼 기찻길의 기적 소리도 장난꾸러기 스포츠카의 굉음 소리도 창밖에 컹컹 내짖는 소리도 새벽빛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요즘 평색 지붕 아래 정원에서 일어난 일들에 그는 관심이 많다. 과학 잡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